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3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글로벌 자산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준 행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면서 네. 오 부부장님에 대한 그 관심들, 기대도 네.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특히 기대가 큰데요. 예. 그 먼저 3월 FOMC 주요 내용들부터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결정들이 있었는지. 네. 시장은 항상 무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춰서 어떻게 소식이 나왔느냐가 핵심인 거지, 절대적으로 어떤 수준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기대를 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월 달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과연 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가장 큰 대처 방법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는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네. 빅샷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 번에 올릴 때 0.25가 아니라 0.5%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0.5%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2000년 5월 16일입니다. 한참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IT 버블 때죠. IT 버블 이제 정점에서 두 차례 이제 그 0.5%를 한 번에 올렸는데, 그때 이후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빅샷을 과연 연준이 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좀 첫 번째는 좀 가졌었던 거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를 0.5%를 20년 만에 올리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블라드가 이번에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7월 1일까지 1%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7월 1일까지는 사실 남아있는 회의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하기 전이었죠. 3월 회의가 있고 5월 회의가 있고 6월 회의가 있습니다. 3번 있어요. 네. 그럼 0.25씩 올리면 0.75죠. 예. 아무리 해도 1을 못 맞춰요. 그럼 1을 맞추려면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한 번은 0.5를 인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풍겨준 건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힌트를 부추겠느냐, 이 빅샷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대처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블라드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제 이게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적 긴축을 하반기에 한다, 9월에 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파월 의장은 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두 번, 몇 번의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몇 번이 과연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두 번째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게 뭐 예고는 아니지만 연준 위원들은 현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를 찍는 점도표가 있는데, 그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결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점도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올해 연말에는 1.75에서 2% 정도 사이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75에서 2%로 올라가려면 0에서부터 1.75까지 7번을 인상해야 돼요. 네. 그럼 1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 안 했으니까 1년에 8번 있거든요. 그럼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했으니까 남은 7번의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해야 1.75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7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블러드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를 보고 있냐면 3%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2.75에서 3%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4차례 더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 7번밖에 안 남았고 7차례 0.25씩 인상하면은 1.75를 차는데 2.7을 어떻게 가지? 이거는요, 분기마다 4차례는 0.5씩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더 세게 지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통해 바라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이거 금리 인상, 야, 이거 세게 가겠는데? 이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참가하는 분들이 매파든 비둘기파든
적어도 연내 7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이 됐다.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이제 5월 달에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걸 열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5, 6월 정도에는 양적 긴축이 단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파월 의장이 암시를 했고요.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리 인상을 0.5%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작년에 연준은요. 성장하고 물가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성장에 관심을 크게 가졌고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해서 괄호를 쳐뒀었습니다. 물가를 애써 외면하면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뒀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로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물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도 연준한테 기댈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연준한테 기댈 게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는요.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연준이 나서서 돈을 뿌려줬어요. 근데 연준이 물가 상승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이 돈 뿌리기에 너무 중독이 되는 게 싫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안 주고 싶죠. 네. 근데 시장은 알아요. 안 주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시장은 뭘 본 거냐면 당분간은 연준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구나. 힘들더라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못 준다라고 선언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3월 회의에서 올해 물가 전망치를 네. 당초에 한 2.6%였다가 네. 4.3%로 좀 상향 수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4.3%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도 이제 작년 6, 7월에도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었지만 이 정도면 물가가 올해 하반기가 2021년도 하반기가 되면 4분기로 되면 물가가 현저히 내려올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저절로 내려온다. 네. 놔둬라. 저절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절로 안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데? 라고 했지만 올해 1, 2월 달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높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지만 올해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가 되면 또 저절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말 전망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2.6% 정도로 물가가 내려올 것이다. 지금 5%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6%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방점을 찍어버린 거죠. 0몇 %가 아니라 4.3으로 확 잡아 올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딱 바라보면은 저절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 넘는 것에서 조금은 수그러든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물가 상승세가 알아서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졌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고3 수험생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알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지죠. 저는 제가 갈 곳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 있고 어느 정도는 제가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네. 물가도 똑같습니다. 물가를 잡는 주체는 연준이에요. 연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내깔려 놔두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는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세게 가겠다. 예. 세게 가면서도 목표치를 올려버렸죠. 4.3%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세게 가면은 그 정도까지는 눌러놓을 수 있어. 하면서 1월 달이나 작년에 비해서 전망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꿔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연준이 물가에 대한 현실 인식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전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유가라든지 공급망의 이슈가 조금 더 길게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개연성은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로 봤었을 때 연준이 과거보다 물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요건 팩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벌써 이제 앞으로 추가로 6번 정도 더 하지 않습니까? 3월에 한번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0.5%포인트 이제 그 빅스텝까지도 가능하다면은 이런 식의 빠른 금리 인상이 미국의 어떤 성장 자체를 꺾어버릴 그럴 위험은 없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저는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연준 위원들도 약간은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까 점도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 24년에 보면은 금리를 3%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장기 전망에 보면은 그 금리가 내려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요 정도 금리가 형성이 더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23년, 24년에는 금리가 이 적절한 금리 레벨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금리 레벨보다 금리를 더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화 환경이 긴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긴축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성장을 짓눌러 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성장을 짓눌러 버렸기 때문에 경기도 둔화되고 물가도 낮아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리를 조금 긴축적이었던 금리를 조금 낮춰주면 중장기적으로는 2023년 4년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23년, 24년까지는 물가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걸 불사해서라도. 감수하겠다. 그렇죠. 그 전망을 갖다가 저는 점도표에 좀 담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이 정도는 불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해봤습니다. 연준 판단할 때 지금 성장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성장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제 5월 FOMC 되면은 이제 양적 긴축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근데 시장에서 보는 전망이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은요. 연준이 단기 금리, 초단기 금리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5%도 올리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 단기 금리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라가는데 문제는 단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실물 경기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기하고 장기 금리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보게 되니까 장기 금리는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게 돼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데 조달하는, 그러니까 제가 가져오는 원가가 높아지고 판매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대출해주는. 영마진이 나죠.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다가 은행들도 한꺼번에 긴축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은행들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면서요.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연준도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단기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안 좋아요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라드 총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파. 해결책이 있다. 그게 뭐죠?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냐. 단기 금리가 올라갈 때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냐. 그게 양적 긴축이죠. 장기 국채를 팔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장기 금리가 같이 끌어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드라마틱하게 눕지 않으면서도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야 이 장단기 금리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죠. 그러면 단기 금리는 그 속도로 올리고 장기 금리도 같이 끌어올리다 하면서 긴축을 더블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의 파수꾼이 연준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단기 금리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올릴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단기 금리도 올리고 장기 금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확실히 잡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주느냐?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뒤쪽이죠. 후자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만큼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에 양적 긴축도 같이 가져가는 쪽에다 좀 방점을 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둘 중에는 어쨌든 실시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암시를 줬으니까요.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연준에서 이렇게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 미국 경제나 미국 뭐 정시 같은 데는 그럭저럭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긴축 발작이라고 팬트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5, 6월부터 테이퍼링 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6월 달부터. 그때가 뭐의 고점이었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머징이 흔들리고 아마 기억을 하셨을 텐데 테이퍼링이 되면 어디가 힘들까? 그러면 선진국이냐 이머징이냐면 이머징이 힘들 것이다. 네. 다들 이거는 그 상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 14년에서도 테이퍼링을 겪을 때 보면 이머징은 꺾이고 선진국은 날아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이 많이 힘들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흥국의 위정자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으면 신흥국 위정자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럼 그쪽에서 무언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을까?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이미 작년도 6, 7월부터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 러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도 8월 달, 11월 달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했던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흥국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한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도 신흥국이 달러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알았겠죠. 네.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작년 8월에 IMF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면 IMF의 SDR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 예, 그렇습니다.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특별 인출권인데 예. 그 인출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별 인출권을 딱 받는 순간 이 인출권을 가지고 5가지 통화를 이 인출권에 그 적혀 있는 금액만큼 인출할 수가 있어요. 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5개 중에서는 이 적혀 있는 만큼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SDR을 갖다가 6,500억 달러 수준의 SDR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도에 있었던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다 배분을 해줘요. 네. 근데 IMF에 선진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3,500억 달러 정도는 선진국 쪽으로 갔고요. 2,500억 달러 정도는 신흥국으로 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 2,500억 달러가 신흥국에 배정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신흥국한테는 달러를 쟁여놓을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네. 외환보유고를 늘려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최근에 IMF에서, 최근에 G20에서 회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진국한테 3,500억 달러 갔잖아요. 네.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선진국은 달러를 찍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는데 SDR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SDR을 신흥국들한테 조금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걸 배분해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환 사이드에서의 보충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준 거겠죠. 그래서 지난 2020년도 3, 4월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신흥국들이 흔들렸던 그림들, 그리고 2013년, 14년도에 테이퍼링 이후에 신흥국들이 흔들렸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제사회에서 G20에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방파제를 미리 쌓아놓은 거죠. 네. 그래서 방파제를 쌓아놨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건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 방파제 쌓으면은 바닷물이 못 넘어오느냐? 파도가 넘어올 수 있죠. 네. 더 세면.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더 크게 이어진다든지 그렇지만은 적어도 현재 정도 레벨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파제는 쌓아놓은 거죠. 이게 넘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주 비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 이제 올해 앞으로 미국이 6차례 정도 네.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상을 좀 해놨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0%까지 금리를 낮춘 데 비해서 한국은행은 0.5%까지 낮췄죠. 예. 현재 미국이 한 번 올려서 0.25고요. 한국은행은 3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1.25입니다. 그러니까 예. 1% 정도의 금리 차가 있고요. 과거에도 한국은행이 한국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적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도 뭐 자본이 다 도망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간다라기보다는 한국 국내 자체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들, 요걸 보면서 한국은행은 자체 페이스들을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연내 2차례 정도는 추가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현재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네. 우리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까 이것도 네. 궁금한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만으로 어떤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리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죠. 물론. 금리가 네. 되게 메이저한 팩터인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훨씬 더 세게 나오면 주식 시장은 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미 샀지만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빚을 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빚을 많이 내야 되는 걸 우리는 영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있잖아요. 영끌을 할 때는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나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가 된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영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영끌 투자자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 사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들어갔던 수요들이 초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금리의 상승이 적어도 수급 사이드에서는 다소나마 이런 자산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말하자면 긴축 시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면에서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냥 만약에 제가 종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채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충격이 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의 인상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적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작년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들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건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은 결국에는 고정금리거든요. 네. 그냥 고정금리 예금인데 중도해지가 안 되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 2%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요. 그럼 매년 2%씩 받는 정기예금을 10년으로 묶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2%로 묶었는데 금리가 확 뛰어가지고 5%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매년 5% 받을 수 있었는데 미리 가입하는 바람에 2%니까. 그러면 저는 매년 3%씩 저주받죠. 5%에서 2% 뺀. 그럼 엄청나게 기회 손실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 안전한 거 투자해야지. 채권도 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해서 보잖아요. 네. 주식 채권이 모두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자산들을 눈여겨볼 필요 있느냐. 원자재라든지 금과 같은 대안자산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금시장에서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은 미국 경제의 성장, 미국 경제의 금리,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거나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눈을 뜹니다. 네. 혹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좀 극단으로 치달을 때 금값이 일시적으로 2,100달러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크게 깨졌다가 장중에 돌아서죠.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금 가격이 다시 숨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무조건 모든 금액을 금에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악재를 갖다가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을 네. 우리가 포트에 담아놔야 된다고 하면은 금도 일부 정도는 거기에 담아놓는 게 이런 포인트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리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익을 내는 투자처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때는 전 자산이 되게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반등이 왔었을 때 이후에 네.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를